수필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아 비천득 선생님, 금아는 선생님의 아호예요. 검은고 금 아이아 금아 선생님의 수필 나의 사랑하는 생활, 이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저에게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1학년이 맞는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건물이 이렇게 기역자로 배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건물은 동향이고 다른 건물은 남향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과 함께 기억이 되는 저의 기억은 약간 어두운 교실에서 기억이 나거든요. 어둡다는 것은 이게 남향은 하루 종일 교실이 밝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동향은 아침에는 밝지만 오후에는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아마도 동향인 건물에서 오후에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동향인 건물은 1학년 때 제가 교실로 이렇게 배정을 받았었거든요. 어쨌든 중학교 1학년 때 이 작품을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문학 작품도 접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좋은 문학 작품 혹은 구절 이런 걸 발견하면 즉각 외워버리는 그런 성격, 특성 혹은 제주라면 제주인데요.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이 작품 금아 비천득 선생님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의 첫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중간에 희끗희끗한 노학자의 머리카락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몇몇 구절이 생각나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아주 중점을 두어서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굳이 외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게 된 것이 그거 말고 이제 또 하나 더 있네요. 그거는 뭐냐면은 학교 교실 앞에 이제 정면에 칠판이 있고 오른쪽에 족자가 하나 있었어요. 족자 아시죠? 붓글씨로 멋진 글을 써서 거기다 걸어놨는데 그것이 이제 주자. 중국의 유학자 주자 있잖아요. 주희. 주자의 권학문이에요. 배우기를 권하는 글이다. 이렇게 해서 유명한 글인데 당시에는 유명했지만 지금 별로 안 유명해요. 그런데 이제 한문, 칠언시로 되어 있어요. 7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칠언시와 더불어 우리말로 풀어서 거기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읽으면 소년 인호 항난성 일촌 광음 불가경 미각지당 춘초몽 계전 오엽 이추성 이렇게 7글자 넋줄로 되어 있고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조그만 시간이라도 헛되이 하지 마라. 연못가 푸른 잔디 봄꿈 깨지 않은 새에 뜰 앞에 오동잎엔 벌써 가을 소리 들리나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거 외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시조의 가락에는 아주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학년 때 이영도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시조 시인 아주 유명하죠. 청마 유치환 선생님하고의 사랑 유명하잖아요.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이 편지가 바로 이영도 선생에게 보낸 편지죠. 같은 고등학교 교사이면서 서로 문학적인 벗이기도 하고 청마 쪽에서 이영도 여사는 아니고 청마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부인이 있으세요. 부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편지를 무려 5,000통이나 보냈죠. 그 5,000통이 나중에 책으로도 나오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고 하는 구절로 끝나는 그 시죠.
그 이영도 선생은 아주 훌륭한 시조 시인이에요. 그야말로 시조가요, 글자 한자 더하고 뺄 수 없게 깔끔해요. 단아해요. 그리고 시조 쓰다 보면 이제 두수, 세수 해서 연시조라고 해서 두 수짜리, 세 수짜리도 쓰게 되는데 이분은 한 수로 딱 끝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작품이 그렇다는 것은 성정도 그렇다는 것이고, 또 사진으로 남아있는 외모를 보더라도 그야말로 조선의 여사라는 말은 이제 여자, 여에다가 역사 사자를 쓰면 이제 결혼한 부인을 높여서 부르는 여사고요. 다른 여사가 또 있죠. 여자, 여에다가 선비사, 여자 선비. 여자 선비라는 뜻에서 여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사예요. 황진이 더하기 신사임당 같은 분이죠. 둘 다 예술이 뛰어난데 신사임당은 예술과 함께 인품이 훌륭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황진이 같은 예술적 혼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기품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영도 시조 시인의 시조가 한편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 이야 감탄한 거예요. 그리고 외워버렸어요. 제목은 달란이에요. 단란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단란인데 이 단란이 무슨 단란이냐면 어머니와 따님의 단란이에요. 이영도 여사에게 따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단 두 모녀가 사시는 거예요. 이 두 모녀의 단란을 시조로 쓰신 거예요. 외워볼게요. 아이는 글을 읽고 나는 술을 놓고 심지 돋우고 이마를 맞대이면 어둠도 고운 애정에 삼가는 듯 둘렸다. 여기까지. 아이는 딸 아이겠죠. 아이는 글을 읽고.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조선조 분위기예요. 아이는 글을 읽고 나는 술을 놓아요. 옆에서 어머니는 술을 놓고 있는 거예요. 수라는 게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수틀이 있죠. 동그란 원반형 수틀이 있고 거기에다 천을 이제 꽉 눌러 놓고 이제 술을 놓을 때가 많죠. 어쨌든 그 모녀가 앉아 있는데 전등불 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 돋우고 했으니까 호롱불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호롱불은 전기불에 비해서 조명도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방도 조그맣겠죠. 그 조그만 방을 다 밝히지도 못해요. 저쪽 구석에는 은은하니 이렇게 어두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만 밝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롱불이 비치는 영역 안에서 이제 두 모녀가 아이는 글을 읽고 있고 나는 그 옆에서 술을 놓고 있어요. 심지 돋우고 이마를 맞대이면 했는데 이제 호롱불이 어두워지면은 심지를 돋우죠. 이렇게 심지가 올라와 있고 그게 이제 타면서 불이 밝혀지는데 타다 보면 이제 그을음 같은 게 맺히니까 그을음을 털어내고 심지를 조금 높이면 더 밝아지죠. 심지를 돋아서 좀 밝게 한 다음에 이마를 맞댄다. 그러니까 모녀가 이렇게 서로 단란한 정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이제 그 다음 종장이죠. 어둠도 고운 애정에 삼가는 듯 들렸다. 자, 이 호롱불 주변에 환한 그런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빛 바깥 부분에 이제 어둠이 있는 거죠. 환한 어둠이죠. 그냥 어둠도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림 그리는 기법으로 개발한 스푸마토라고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스모키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밝음과 어둠 사이를 딱 끊어버리지 않고 밝음이 점점 어두워지게 흐릿하게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점에서 볼 때 이제 안에는 밝음이 있고 흐릿해지는 모나리자 같은 그림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선이 분명한 게 아니라 흐릿하게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 스모키하게 있는 그 어둠이 이제 밝음을 둘러싸고 있는데, 둘러싸는 게 이제 포옹하는 듯이 둘러싸죠. 그러니까 어둠도 고운 애정에, 이 고운 애정이 이제 한편으로는 빛, 호롱불 빛이고, 그 호롱불 빛 안에서 이제 모녀가 또 사랑이라고 하는, 이 호롱불 빛이나 어둠은 사람이 아니죠. 생명체가 아니죠. 그냥 사물이죠. 무기물이죠. 무기물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이제 어둠은 이제 사랑과 반대되는 그것이 바깥에 있고, 안에서 이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빛으로서 사랑. 근데 그 무기물 사랑 말고 사람으로서 사랑이 그 안에 또 있는 거죠. 삼중이죠. 빛 속에서 모녀의 사랑이 있는데, 이 모녀의 사랑을 빛이 둘러싸고 그 빛을 어둠이 둘러싸고 있죠. 삼중 구조로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있죠. 어둠도 고운 애정에 삼가는 듯. 삼가다라는 말이 있죠. 조심해서 이렇게 조심을 한다 이런 거죠. 삼가하다 이렇게 적는 분이 있는데, 삼가하다는 잘못 적는 거죠. 삼가다가 이제 원형이죠. 삼가하다 하면은 삼가하고 하다하고가 두 단어가 돼요. 삼가, 조심스럽게 하다, 뭔가를 하다인데, 삼가다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 않는 거죠. 삼가다, 가까이 오지 않다. 그래서 어둠도 고운 애정에 삼가는 듯 둘렸다. 근데 이 그림이 저한테는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 그림을 확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문학적 창작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나와 딸내미는 단란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알았어요. 좌뇌로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죠. 엄마와 딸의 모양을 보여주고, 거기에 밝은 촛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이 둘러싸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면 훨씬 선명하게 떠오르죠. 추상화가 아닌 구상화가 떠오르면서, 이 구상화로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것은 머릿속에서지만은 감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되면 확실해져요. 경험적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 인상에 확 찍혀버려요. 사진이 찍히듯이. 그것은 언어에 대한 그 민감한 이해,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 이런 게 이제 뛰어날수록 이게 이제 필름 감도가 높은 거예요. 더 잘 찍히는 거예요. 저는 좀 그게 감도가 높았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외워졌죠. 그림이 딱 떠오르면서 외워지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타고난 뭐 예술적, 언어적 감수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에 호롱불 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불 속에서 살던 그런 소년들은 이거 읽어도 그렇게 느낌이 안 왔겠지만, 저는 호롱불, 그 빛을 알기 때문에 어둠도 고운 애정에 삼가는 듯 들렸다가 어떤 그림인지 팍 떠오른다 이거죠. 또한 저는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그 두 모녀의 사랑이 저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저에 대한 사랑과 겹쳐지면서 또 필름 감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 더해서 저는 그 이전에 이미 시조라고 하는 운율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시조를 외웠고,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고, 그 사이에도 수없이 이 시조를 감상하면서 정말 이런 시조 하나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하나 저에게 인상을 남긴 것이 바로 비천득 선생님의 수필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나의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만 정확히는 나의죠. 근데 특히 노래에서 의를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의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생활인데, 제목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사랑하는 일상생활을 쓴 좋은 수필이죠. 선생님의 수필은 수필집에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편집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종달새라고 하는 제목 하에 이제 여러 편의 수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영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여러 편의 수필이 있고, 세 번째로 피가지변이라는 제목 하에 여러 편의 수필이 있어요.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분별을 보면 첫 번째 종달새는 피천득 선생님 특유의 수필, 특유의 감각, 특유의 표현, 특유의 문학적 성격이 분명한 작품들, 예를 들면 수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필, 기타 등등 청신하고 깔끔하고 상큼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서영이는 따님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람 이야기, 피 선생님과 관계했던 사람 이야기, 예를 들면 뭐 도산, 또 그다음에 춘원, 셰익스피어, 도연명, 로버트 프로스트, 찰스 램, 치용, 아인슈타인, 외삼촌, 서영이와 난영이 이렇게 해서 전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대표적인 인연도 역시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가지변은 영어로 쓴 수필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앞에 두 개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것들이 여기 수록이 되어 있어요. 피 선생님의 작품을 저는 피 선생님이 쓰신 수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인연, 아름다움, 이 세 가지가 피천득 수필의 특성이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세 가지 분별에서 피가지변은 인생, 그 다음에 서영이는 인연, 그 다음에 종달새는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구절은 제가 피천득 선생님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어요. 그해 이제 1월 1일 날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갑자기 피 선생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막 쓰기 시작했는데 원고용지로 약 500장, 500장인데 5일 만에 썼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피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수십 년 동안 음미한 거니까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피 선생님이 이제 수필도 내셨지만 시집도 내셨잖아요. 그리고 번역도 하셨어요. 그래서 피 선생님의 수필이 대부분이고 이제 시에서도 뽑아가지고 좋은 구절을 173 구절을 뽑았어요. 그리고 각 구절마다 제가 이제 감상을 적은 거예요. 편집을 하면 대개가 한 페이지씩 되죠. 근데 어떤 건 두 페이지씩 넘어가고 해서 이제 작은 책이 되었는데 이 원고를 다 쓴 다음에 교정을 보는데 교정이 아니라 이제 가필과 정정이라고 그러죠. 글을 다듬어야 되잖아요. 쓰기는 5일 만에 썼는데 다듬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고치고 또 고치고. 왜냐하면 이 원고가 출판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피 선생님 작품을 논했는데 이제 피 선생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가서 보여드려야 되죠. 피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낼 수 없잖아요. 피 선생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피 선생님이 얼마나 글을 꼼꼼하게 쓰시고 잘 쓰십니까? 피 선생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제가 시험 보는 학생처럼 이렇게 이제 고치다 보니까 일주일 걸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뵙고서 이 원고를 보여드렸죠. 그때 선생님은 연로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 보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동안에 제가 쓴 수필들을 꽤 많이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좋다고만 하시지 이거는 아니야, 이걸 이렇게 고쳐 이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많은 대화도 나누었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건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이 원고를 가져가서 군데 한 7, 8편 정도를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좋다. 그래서 이 책을 내고 싶습니다. 제목은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라고 하는 선생님의 육필을 받았어요. 날짜까지 다 적고 비천득 이렇게 써서 받아가지고 함께 샘터사를 찾아갔습니다. 샘터사가 이제 당시에 비선생님 책을 내던 출판사잖아요. 종로 5가 대학로에 있었죠. 가서 이제 샘터사 대표님 김성구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책을 냅시다. 그래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 앞에는 선생님의 서명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날짜까지 딱 적혀있죠. 그리고 이제 오랜 뒤에 다시 선생님을 뵀을 때 또다시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하고서 서명을 받았어요. 그때 큰아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위에다가 저희 아들들 이름 둘을 쓰고서 서명을 하셨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인연.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의 육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는 책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선생님과 공저라고 하면 이상할까요? 선생님의 글이 위에 있고 제가 또 썼으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합쳐서 쓴 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인세라고 하잖아요. 인세, 소득을 제가 절반을 선생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 책이 8쇄인가 10쇄인가 정도 나왔는데 이러저러한 인연 때문에 나오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을 다시 이제 내기로 해가지고 다른 출판사에서 수많은 또 손질을 거쳤어요. 그때는 이미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선생님의 저작권은 아드님이신 피수영 박사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박사님이 참 꼼꼼하시거든요. 박사님과 함께 원고를 다듬어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출판사와 계약이 됐는데 요즘 출판 환경이 워낙이 안 좋고 그래서 교정까지 다 보아 놓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을 바꾸려고 해요. 제목은 피천득 문장의 아름다움 이렇게 정했어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라는 책을 낸 이후에 제가 이제 하와이에 가서 잠시 있었는데 잠시는 아니고 1년 넘게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한국에서 피 선생님에 관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그 제목이 똑같아요.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같은 제목의 책이 두 권이 된 거예요. 이제 피 선생님의 제자이시고 서울대학교 제자이시고 피 선생님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정정호 교수님인데 이분이 피천득 선생님과 관련된 글들을 모아서 편집을 하면서 그 편집한 책의 제목을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수님이 저에게 이 제목을 쓰자 하고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셨대요. 근데 연락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외국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쓴 글도 있는데 비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쓴 글, 그 중에 이제 비선생님께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이 있거든요. 에세이라는 잡지에 실렸고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제가 낸 책 뒤에 후기처럼 제가 실었어요. 그 글도 싣고 싶었지만은 연락이 안 됐다. 그래갖고 이제 그 책에다가도 연락이 안 돼서 미안하다고까지 써놨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제목의 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책을 펴내는 입장에서 굳이 그 제목을 쓸 필요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천득 문장의 아름다움이라고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침 그 이후에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 책 내용을 피천득 문장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든지
무슨 다른 제목을 붙이든지 간에 피 선생님의 문장 쓰기 기법, 그 문장에 나타난 피 선생님의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리즈가 꽤 길지 않겠어요? 문장이 173구절이나 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